7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서울시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에는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지 조사의 주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또 4년 넘게 20명 넘는 비서관들에게 고충을 토로하며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묵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명확한 증거를 내놔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오늘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강지영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현장 얘기하기 전에요. 서울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서울시 측은 인권위 조사와 검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도하기로 했던 민관합동조사단은요,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강지영 반장이 나왔으니까 현장 반장 강지영, 현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느 현장 다녀왔어요? 자, 오늘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실제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까 속보를 보니까요,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렸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급하죠. 그렇죠. 오늘 뉴스가 많아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단체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을 사례를 들어 언급하면서 때문에 서울시가 요구한 민간합동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 파일 육성 원본도 공개됐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 사건은 크게 네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추행 의혹이 있고요. 이를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인 방조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마지막으로 이 고소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입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의 네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방조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발언과 사례도 언급했는데요. 서울시의 동료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다고 주장합니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년간 20명에 가까운 이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면서 부서 이동 전 17명, 이동 후 3명이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인사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서울시, 특히 비서실이 있는 시청 6층에 대한 증거 보존 및 수사 자료를 확보하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죠.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물었다는 핵심 인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서울시에 어떠한 내용도 전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저녁 7시쯤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죠.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되었다는 여론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파악하시기에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우리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 자료 제출, 추가 고소 이러한 내용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검찰에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고소장을 내기 전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만 부장검사와의 면담은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8일 오후 경찰에 소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검찰도 사전에 고소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 즉 검찰 역시 고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의 책임 주체지 이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면서 외부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견의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도 공개됐습니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시에 적극 협조하고 또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던 기존의 입장은 철회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공모자로 의심 중인 한동훈 검사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처음으로 소환된 겁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 전 기자를 만나 이 취재의 목적과 경과를 듣고 그건 해볼만하다. 또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죠. 자, 검찰은 이 대목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 기자 측은 아예 전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미 알려진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만하다라는 통상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전체 대화 중에 신라진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고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상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 직접 언급한 건 10초에 불과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에 대해 중앙지검 녹취록에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가 축약되거나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아예 이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축약되거나 누락이 된 건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라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해당 대목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볼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리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기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자, 오는 24일 열릴 심의위에서는 이 수사팀과 이 전 기자 그리고 한 검사장이 각각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이 심의의 15명 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할지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어제 첫 소환, 녹취 음성 파일 공개입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두 가지 뉴스를 전했는데요. 일단 박원순 전 시장 이제 성추행 피해자 측이 했던 두 번째 기자회견 내용 짧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기자회견에서 그 새로 나온 소식만 좀 짚어볼까요, 고 반장?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사례를 더 설명했습니다. 동료에게 피해를 호소하자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와라.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관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외부의 국가기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빨리 내놔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또 그런 목소리도 있죠.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 측은 증거를 공개하는 대로 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서울시도 입장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 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요구했던 국가인권위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이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서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피해자 측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의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방조, 묵인, 또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도하기로 했던 민간합동조사단은 사실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 조사는요. 네, 이 방금 화면에 네. 나왔던 이제 네. 그 여성분이 이제 송다영 실장인데 원래 네. 이 서울시 민간조사단을 꾸리는 이제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네. 분이 오늘 직접 철회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일단 진정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걸로 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 반장.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됐던 포인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좀 사전 유출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오늘 새로 나온 얘기는 없나요? 네,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는 이 경찰에 사전에 전화를 했고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검찰에도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경찰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검찰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요청에 검찰은 이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갖는 건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 이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이 피해자 측에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피고소인이다라는 걸 밝혔고 이후 검찰 측에서 일정상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얘기죠. 그러니까 7일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요. 그렇다면은 고소 전후에 이제 피소 사실을 아는 주체가 경찰, 청와대 일부 여성단체 그동안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검찰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다른 기관들도 우리는 이제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검찰과 관련된 사실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는데 검찰도 오늘 관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면담 요청을 받은 해당 부장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서 같은 날 퇴근 무렵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법무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성폭행 고소건이라고 그랬나요? 일부 네티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성추행이죠. 성추행 의혹 고소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이 되면서 한 검사장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 한 검사장 지금은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죠.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어제 늦은 오후에 이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지금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 5통을 보내서 이 협박을 하는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죠, 신반장. 네, 이번 사건 불거진 이후에 처음입니다. 어제 네. 소환 조사가 밤늦게 끝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오후 밤 9시 이후에 심야 조사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피조사자, 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체포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아마 보안 등등을 이유로 해서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일, 그리고 오늘이 22일이죠. 그러니까 모레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거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예정돼 있죠. 네, 신반장. 맞습니다. 모레 오전에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이 한 검사장과 지난 17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모두 이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도 직접 심의위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녹취록, 그러니까 텍스트로 된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 저희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볼 만하다. 또는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과연 공모냐 덕담이냐 이제 양측에서 해석하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이어졌고요. 그 논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정 기자 측은 협박 수단인 편지의 내용과 발송 시점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점도 공모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검사장 발언에 대한 해석은 검찰과 피의자 측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KBS가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달리 보도했다가 사과를 하고 또 피의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일부 언급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정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취 음성 파일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지만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석이 전혀 다르니까 양측에서 지금 이제 조 반장 얘기대로 공모냐 아니면은 덕담이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공개된 육성 파일, 그러니까 녹취 파일 전체 길이는 어느 정도 돼요, 조 반장? 네, 일단 A4 용지 7장 분량인데요. 음성 파일은 25분 55초 분량입니다. 우선 논란이 된 해볼만 하지라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대목을 앞뒤로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지금 그냥 저는 누구야? 잘해.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잖아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기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네, 저 B 소리는 신반장이 친 거예요? 네, 이제 비속어도 있고 네. 이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실명도 거론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제공을 할 때 처리를 해서 그쪽에서 원래 B 처리를 해서 올렸다는 제공을 얘기죠?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어제 이제 텍스트를 공개한 다음에 일부가 축약되거나 편집됐다고 해야 되나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아무튼 이게 조금
그 수정을 가하면은 뭐 저희도 뭐 좀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쭉 들려준 거죠, 고반장. 제공된 그대로 올려준 거죠. 근데 참고로 이 녹취록에는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던 부분 중에 뭐 이철의 아파트를 찾아다니고라고 이제 녹취록에는 맞아요. 적혀 있는데 제가 저 녹취 파일을 좀 실제로 들어보니까 네. 실제 워딩은 뭐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들려서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해석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있는 그대로 이제 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즉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신라젠 관련 부분이죠, 고반장. 네, 일단 이 검찰이 의심하는 이 공모 혐의 이 부분은 이 이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이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 이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협박을 하고 이 한 검사장과 공모가 있었다라고 지금 의혹을 지금 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 한 검사장과 이전 기자는 대화 중에 신라젠 관련 부분은 극히 일부였고 이 공모라고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취록 중에 이 신라젠이 언급된 대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뭐 이게 한번 수사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라인도 그렇고.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잘 하실까요, 청소년 같은 거? 열심히 하겠죠. 청소년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고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그 신라젠은 여태까지 수사했던 거에 플러스 이번에는 그러면 그럼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여태까지 수사했던 거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더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자, 신라젠 관련 수사, 인력 투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데 관련한 대목이 더 있어요? 네, 두 군데 더 있는데요. 이 하나는 이전 기자가 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좀 개인적인 평가를 하면서 짧게 뭐 신라젠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 뭐 수사나 취재 관련 내용은 없었고 대화가 끝날 무렵에 한 대목이 더 있는데 이건 역시 좀 이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신라젠 법무부에서 벌써 그거 늘린다고 놀라니까 거기 해가지고 보도자를 뿌리겠잖아. 뭐냐 그게? 신라젠에 대한 투입 안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왜 내야 돼? 참 진짜 깜찍해. 참.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라임 그 총장님께서 이제 뽑으신 4명은 이제 라임으로 다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이건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 3명, 4명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분들 이거 할 수가 있나? 놀라야지. 신라젠은 뭐 법무부에서 활짝 놀랐다. 왜 놀랐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 사건 아니잖아. 그거. 그렇죠. 서민 민생 사건이다. 주가 조작 사건 놔두려. 왜냐하면 신라젠에 투입했다는 사건, 사람을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이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네, 일단 뭐 편집 없이 뭐 일부긴 하지만 그 부분은 중간에 자르지 않고 쭉 들려드린 거고요. 그래야 돼요. 그냥 지금 뭐 워낙 해석이 다르잖아요. 네, 워낙 극과 좀 극이잖아요. 논란이 오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드렸고 이 뒤에 뭐 신라젠 수사를 하면 뭐 서민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유명인이 나온다. 뭐 그때쯤에 뭐 유시민 이사장이 뭐 어디 연구한다고 출국하겠다고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이 조금 더 이어지고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모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속보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KBS하고 MBC의 뭐 연속 보도가 있었고, KBS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는 뭐 그런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다음 날 이제 단정적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KBS 98명이라고 돼 있네요. KBS 일부 직원들이 양승동 사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직무 정지하라 이런 입장을 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어제 소환, 녹취 파일 공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정책을 뒷받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책성 질의에 주력했죠.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탄핵안을 제출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공세에 주력했는데요.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전입니다. 올 1월 총리에 취임했지만 2월에 잡혔던 대정부 질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본회의 자체가 취소가 됐었고요. 3월 대정부 질문 땐 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에서 현장을 지휘하느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가서 현장을 지휘한다는 이유로 오늘 대정부 질문에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현지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로서 첫 답변자로 나서게 된 건데요. 사실 정 총리 대정부 질문 익숙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다른 당 의원들로부터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단상 위에서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었죠. 장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입니까? 아니 이거는요. 질문에 대해서 아니 말씀하세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세요. 내용을 보고. 기본적으로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시고 이현주 의원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됐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요청에 자리에서 나왔다가 들었다가 하길 반복하고 특히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답변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통합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 정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신 분인데 왜 그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거 내 편에 따라서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바로 초선의 매운맛 보여줄 겁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의원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관심인데요. 사실 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초선들에게 대정부 질문은 지역구 유권자 혹은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요.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박성준 의원, 통합당에서는 신원식, 태영호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 최강욱 의원이 등판을 했는데요.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가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통합당은 이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재선 이상을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구성 협상 이후에 이 국회 내 투쟁으로 선회한 만큼 대정부 질문을 이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의정 경험이 미숙한 초선이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대여 공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이 좀 과합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점수도 그 기준점 이상이고 과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송 시기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기적 쟁점이요. 총선 전에 그 조선방송 TV조선입니다. TV조선 조선방송이 아니라 여기 주식회사 TV조선. 네. 예, TV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초선이 말하고 있는데 앞에는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 뭐 에피소드이긴 했지만 이 해당 방송의 공식 법인명이 주식회사 이 조선방송이죠. 자, 아무튼 자칫 여당에게 뭐 이 같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본회의장엔 재선 이상을 등판시키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이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는 전문성을 감안해서 신원식 그리고 이 태영호 두 초선 의원을 등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태 의원은요, 자신의 대정부 질문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남매도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통합당 첫 번째,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태흠, 박성중 의원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이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주력했습니다.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부 장관?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아니, 그러니까 이 아들 사건 문제 관련 없으니까 질문과 세게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저기 공평하게 공동하라는 얘기죠. 시기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요,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를 강조하면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남북, 또 북미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금년 내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북미 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예단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세한 대정부 질문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통합당 박원순 추미애 난타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이죠.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죠. 내일은 경제 분야고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현재, 지금은 어떤 순서예요? 지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네. 뭐 더 할 얘기 없어요? 다예요? 국장께서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지금 들을 수는 없구나. 제가 틀까요, 그냥? 여기서? 아니, 틀지 마요. 하여튼 계속 봐요. 예. 보다가 중간중간에 좀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고 반장이 얘기를 해주고요. 자, 통상 대정부 질문은 아무래도 야당이 정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또 정책을 재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고 반장,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대 야수 국회 모습이 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모두 11명의 의원들의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더하면 범여권 의원이 7명이고요. 통합당 의원이 4명으로 통합당 질문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통합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이 법무부의 입장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제가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면은 그렇게 한 2시간 뒤에 날라질 리가 없어요. 최강욱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신이 공개하라 하는 시간과 무려 2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전파돼서 갔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2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이 한 수만 개가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가만히 계시라고 발언 신청을 하시든가. 그래서 저희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탈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그러면 세워달라고. 탈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네, 고성이 오갔군요. 추미애 장관도 단단히 벼르고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요, 통합당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해서도요, 공세 수위를 높였다면서요,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현재 총리이기 때문에 정당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 총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수사 상황 유출의 진원지가 경찰이나 정부라면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대거 등판을 한 거죠, 신 반장. 네, 삼선의 김경협 의원, 네. 박범계 의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북미, 남북 관계에 초점을 좀 맞췄는데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미, 중 이 4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정세균 총리는 4개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 당사국들과 합의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전문 분야죠. 이 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세균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정당했고 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독립해서 소신껏 하라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본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검찰에 모든 검사장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지경이 검찰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검찰총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의 취지를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전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검찰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순간에 아마 느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탄핵소추안 얘기 잠깐 해보면요.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24일에 표결에 붙여지는 거죠? 네, 어제 본회의 보고가 됐고요.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4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탄핵안은 이 제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탄핵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모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과반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석만 176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요.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부 견제다. 이 정당 소속 이전에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 판단해달라면서 여당을 향해서도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탄핵안 소추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무기명 투표니까요. 여당 내에서 과연 글쎄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호소대로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지 안 던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모레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속보로 얘기했지만은 추미애 장관이요. 어제 이제 탄핵안이 발의됐다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좀 만면에 좀 미소를 띠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네, 어제 국장이 전한 소식이기도 맞아요. 한데 네. 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기 전에 이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자, 그 순간에 추미애 장관의 웃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죠. 자, 공교롭게도 자 지금 뭐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은 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 추미애 장관은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윤석열 총장의 이 장모와 관련된 자료를 읽기도 했죠. 자, 주변에 취재진이 많음에도 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을 확대해서 보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본회의가 끝난 뒤에 추미애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핍박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지목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면서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태흠 의원 간의 과외 이제 설전도 저희가 봤지만요. 하여튼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 또 그런 분위기가 엿보이네요.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이제 사흘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섭단체 두 곳이죠. 그제 그 민주당 김태년,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진행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관례에 따라서 15분씩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배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둘러싼 비판과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2명의 의원이 있는데 두 분의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조문 거부의 뜻을 밝힌 장혜영, 유호정 의원을 가리킨 걸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호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대정부 질문이 경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 또 마침 내일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관련 소식이 많으니까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좀 짚을 예정이고요. 청문회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초반장? 그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의원 불패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특히 통합당은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소위 뭐 낙마 영순위로 꼽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학력 위조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현재 이 박 후보자의 공식 학력은 단국대 졸업인데요. 자, 이 정보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가 65년 단국대에 편입할 때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65년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65년 당시에는 적혀 있었는데 이걸 2000년 12월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광주 교육대로 바꿉니다. 광주 교육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65년 2월에 2년제 4학기 광주 교대를 졸업을 한 건 맞습니다. 65년 한번 조작한 것을 완전 범죄를 35년간 추진하다가 본인이 권력 실세가 되면서 2000년에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꿔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이 박지원이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학력 위조에서도 국보다. 자, 이거 좀 복잡하셨을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박지원 후보자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이겁니다. 자, 2000년에 이제 정정이 됐던 건데 이 자신이 편입했던 단국대에 조선대에 다녔던 기록을 광주교대로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2년제인 광주교대 학적으로는 단국대에 편입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에 편입할 당시 조선대로 학력을 위조해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장관이 되면서 35년이 지난 다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다시 원래의 학력대로 다시 정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단국대에 편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국대 입학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위조 인생을 산 이 박지원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최 반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뭐 반박이라든지 입장이 나온 거니? 네, 박지원 후보자는 뭐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입장을 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 말에 자신이 국정조사를 받을 당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때도 이 조선대를 다닌 사실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단국대에 편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 광주교대 졸업과 단국대 편입, 졸업은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럼 조선대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단국대 자체적으로 이게 수기화된 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조선대가 등장한 것이지 내가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가 27일이죠. 27일에 또 관련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조반장 발제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지만은 통합당 내에서도 또 찬성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재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다만 지금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얘기는 진정성이 없다. 조금 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개헌 없이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 수도 이전은 위헌 문제가 치유되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당분간 상당히 이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에요. 지금 이제 워낙 민주당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박원순 추미애 난타전으로 제목을 박원순이 아니죠. 김태흠 추미애 난타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청년과 서민층을 비롯한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0%대였던 긍정평가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성남 민심은 실검 전쟁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안에서조차 손발이 제대로 안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주택 하나만 남기고 팔아라 지시를 했습니다. 기한도 이달 안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못 팔겠다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A 수석은 여전히 부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A 수석이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집을 팔라고 처음 권고했을 때도 크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청와대에서도 반발이 나오니 정세균 총리의 이 말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그린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김상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발표하신 지 하루 만에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 박 시장이 장례 치른 지 하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주식 양도세 확대안도 문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고 있느냐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문 대통령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고위 참모진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당정, 야당 사이를 조율했던 강기정 정무수석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혜숙 인사수석은 교체와 유임설이 엇갈립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부임한 안보실도 개편이 예상됩니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똘똘한 두 채를 가져 논란이 된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역시 유임으로 잠정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마무리되면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한 김현미, 강경화, 박능우 장관이 교체 후보로 꼽힙니다.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이번 인사로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국회 청문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이랬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한 명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해자인 안과 김규봉과 이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국회 명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에 아예 날 따름입니다. 이들은 문화체육위원회가 의결한 동행명령도 거부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거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발 조치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추후 조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뒤늦게 폭행 사실을 시인한 김모 선수만 청문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선수는 두려움에 폭행 사실을 부인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상 이제 오래 알고 지내온 감독님의 이제 잘못을 들추기도 싫었고 제 잘못도 들추기도 싫었고 그런 것도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언론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김 선수에게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가해 혐의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요. 김규봉, 이고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 기억에서도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 공개된 김 선수와 이 선수의 폭행도 혹시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폭행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 선수는 김규봉 감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 선수에게 김규봉 감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김 선수는 김규봉 감독을 6살 때부터 알게 되었죠? 예,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고요. 예, 맞습니다. 의원들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추궁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인권센터에는 그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중앙 지원단과 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상담사가 5명이 있고 일반 직원이 2명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이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나 경미한 것은 경기단체로 또 이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 이런 일이 터지면 매뉴얼처럼 따라 나오는 대답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핵심 가해자들
오늘 청문회는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는 법정에는 꼭 출석해야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핵심 가해자 3인, 국회 명령도 거부, 불출석. 인사라는 게 원래 열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조 반장이 여러 가지 뭐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지만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좀 얘기를 해보면요.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청와대 개편에서 교체 대상 1순위로 꼽혔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총선 직후에 문 대통령이 좀 뭐 참모진 개편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말기까지 갈 청와대 3기 체제를 짤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문제까지 함께 불거지면서 이 강남에 두 채를 가진 민정수석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일단 후임자가 마땅치가 않고 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기로 이 방침을 정해서 논란의 불씨도 좀 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정치권 얘기를 짚어볼게요.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어제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 내년 재보선, 이제 공천 관련한 이제 정치권의 논란,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큰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기존 입장을 약간 수정을 했다면서요.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당원을 볼 때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이 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데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부산과 서울의 유권자가 거의 1,5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또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당의 모습 아닌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뒤집었다라는 비판은 본인도 충분히 감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년 재보선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뭐 많이 보도가 됐고 저희도 이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오보라는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이재명 지사가 서울과의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전체 답변 중에 이상에 대한 발언만 떼어내어서 이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면서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자 자기 약속인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석고대죄 수준의 대국민 사과와 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때 이 지사의 인터뷰 발언이 어떤 거였죠, 조 반장? 저도 그래서 해당 발언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예. 그러면 지켜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는 서울시장의 무공천 논의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을 전제하는 것이다.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사가 당시 인터뷰에서 한 가지 방안을 더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런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예.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예.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보시는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네, 하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에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화제성 뉴스 좀 짚어볼게요. 몇 개. 고 반장 짚어볼게요. 자, 오늘 강아지들이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이거 부드러운 뉴스니까요. 예, 예. 표정도 좀 밝게 예. 하고 좀 얘기를 해줘요. 강아지들이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지금 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강아지들인데요. 도살장에서 구조된
설아기 그리고 사지라는 강아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 이 발도장을 찍어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편지에는 개 식용을 멈춰달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또 배우 겸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37명의 국내 저명 인사가 연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부드러운 뉴스는 아니군요. 예, 강아지가 보내긴 했는데 뭐 사안은 또 심각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뉴스는 좋은 뉴스입니다. 특히 그 뭐 문화적 소양이 높은 최 반장이 잘 알 것 같은 소식인데 그 신라 최대 사찰이죠. 황룡사 문화재청이 디지털로 복원을 했다면서요. 네, 이것이야말로 부드러운 뉴스거든요. 제가 부드러우니까 좀 부드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요.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황룡사 일부를 이 증강현실, 이 AR 디지털 기술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복원한 부분은 이 황룡사의 건축물 중 가장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시기의 중문과 남회랑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소 측은 이 체험자의 위치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해서 원근감을 살렸고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림자의 변화를 달리하고 이 부재의 재질을 다양화해서 황룡사를 실제 거니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해 실제 건축물 크기로 만들어서 또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복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고처럼 황룡사 터에 가면 증강현실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 반장 같이 한번 갑시다. 아, 제가요? 네. 누가 같이 가요, 이 중에서? 네, 저는 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나중에 답변해줘요.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가해자 3인 국회 명령도 거부, 불출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정부가 오늘 202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재고를 위한 지원. 둘째, 세제 측면에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의 강화. 마지막으로 셋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의 조성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202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세제 개편인데요.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부동산 분야 세금일 텐데요. 이미 6.17 또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죠. 자,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의 경우 세율을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하고요. 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2.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한번 보시면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등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합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성장 동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우선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고요. 2023년에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를 0.08%포인트 추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얼마 전 국민보고대회까지 가졌던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에 앞서서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또 공급 확대를 주장했는데요. 자,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도 있습니다. 집 없는 국민이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진정으로 중산 서민층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 내용과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요. 자,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 63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이 34명이고요. 지역 발생이 29명입니다. 지역 발생을 구체적으로 보면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16명, 경기도 8명, 인천 4명 등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르신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 한 전방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3명이나 나왔습니다. 병사 2명이 그제부터 발열 증상 등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밀접 접촉자들을 포함해 주둔지 병력 2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포천시 주둔 군 부대와 관련하여 총 13명의 병사가 확진되었으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군 중앙역학조사관이 감염원 및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군은 확진 환자가 나온 직후부터 주둔지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부대 전체를 공동 격리 중입니다. 자, 해외 상황도 한번 볼까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 1,509만 8천여 명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브라질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119만여 명, 러시아가 78만여 명, 남아공이 38만여 명입니다. 자, 미국 상황이 여전히 가장 심각합니다. 어제 기준 신규 확진만 해도 6만 7천여 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석 달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areas of our country are doing very well, others are doing less well.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망을 주로 내놨기 때문이죠. 자, 신규 확진이 하루에 6만여 명씩 나오는 와중에도 초중고교의 개학을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So we've really done it right, but now it's time to be open. It's time to stay open, and we will put out the fires as they come up, but we have to open our schools. It's so important to open our schools.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에도 약간 인색한 편이었죠. 최근에는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스크도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No, I want people to have a certain freedom, and I don't believe in that. No. And I don't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f everybody wear a mask, everything disappears. Hey, Dr. Fauci said don't wear a mask. 자,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브리핑에선 앞서 들으신 이 부정적 전망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America's youth will act responsibly, and we're asking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Whether you like the mask or not, they have an impact, they'll have an effect, and we need everything we can get.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자신의 이 주머니 속에 있던 마스크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 그만큼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 세금 올리고 증권 거래세 내리고.
자,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요. 고 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요. 지금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요.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당초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기준선이 2천만 원이었는데요. 그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합니다. 현재는 5억 원을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5억부터 10억 원 구간에는 42%를 또 10억 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을 16,000여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체감하다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세 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7월 임시국회에 최대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조 반장, 코로나 관련 소식도 짚어보면요. 경기도 포천 육군부대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포천 8사단 소속 부대에서 병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주둔지에 있는 간부와 병사 220여 명을 전병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전수조사 결과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나온 건데요. 군은 부대 내 밀접 접촉자 50여 명을 1인 격리 중이고요. 나머지 170여 명은 부대 내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속보를 더 챙겨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 세금 올리고 증권거래소 내리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 사례가 접수됐던 인천에서는 열흘 넘게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청소도 했는데 락스로 청소까지 했는데도 이러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이게 꾸물꾸물합니다. 꾸물꾸물해서 이게 그 서구에서 나온 그 유충하고 거의 비슷하다.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언제 일이에요? 그게 어저께죠. 어저께 2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예민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물은 떠가고 사람들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진전도 없고 아침에도 샤워할 때마다 이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장에서 수돗물 표본과 유충을 가져가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 기본적인 물은 수질연구소에서 보내는데요. 네. 그쪽에서 통보가 직접 갈 겁니다. 수돗물 유충 피해로 불어난 건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에는 이렇게 생수를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넣기도 했는데요. 간혹 물에서 유충이 나오는지 질문하는 손님도 있어 매출이 떨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야채 같은 거 씻고 그럴 때도 무척 불안하고 손님들도 와서 물어보죠. 혹시 벌레 안 나오나?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때는 그냥 붉은 물이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막 까만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불안해. 이렇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각종 필터를 찾고 대용량 생수 판매가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예. 왜냐하면 그거 수돗물. 온라인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수돗물 유충으로부터 안전할까 걱정도 클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충이 나왔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터 안에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필터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그 유충을 따로 분리해서 컵에 담아놓거나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접수하든가, 물론 음용으로는 지금 불가하고요. 생활용수를 좀 받아놓고 욕조 같은데 가라앉혀서 쓰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수돗물이 어느새 불안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정수장을 긴급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실한 원인 파악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희였습니다. 강 반장, 지금 의심 신고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인천만 해도요. 수돗물 유충 발견 건수가 지난 15일 이후 감소하는 듯 했지만 다시 네. 증가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누적 신고 건수는 800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 200건 넘게 수돗물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30건이나 접수됐다고 하고요. 충북 청주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돼서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정수장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강 반장, 네. 지금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나요? 우선 수추로 물을 정화하는 활성탄 여과지가 설치된 곳을 고도 처리 정수장이라고 하는데요. 수돗물 그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주는 곳입니다. 환경부가 유충이 발견된 인천 공촌 정수장을 포함해서 49곳을 조사해 보니까 정수장 7곳 모두 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은 운영상 문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정수장에는 문제의 원인이 된 활성탄 교체는 물론 세척 강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는 물론 있고요.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단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고요. 오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수돗물 유충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반장, 정치권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수돗물 공급과 관리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국민이 불편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지도부와 함께 인천에 있는 정수장 현장을 찾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처가 아니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강재영 반장 수고했고요. 또 현장 기대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강재영 현장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 명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학교를 마쳤는데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층이 16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2만 명 늘어난 수치고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실감케 하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 구직을 단념한 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청년이 1년 사이에 7만 명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의지조차 상실한 거죠. 집과 돈, 결혼과 인간관계에 이어서 이렇게 취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코로나 세대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IMF 세대의 아픈 기억과 후유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포기가 익숙해진 청년들에게 늦지 않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 반장은 어디 갔어요? 가버린 거 아니에요, 고 반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와요. 화면에 안 나와. 황용사 거기 같이 갈래요? 고 반장이 안 간다고. 저는 싫습니다.